24년간 감춰진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강변 호화저택,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복도에서 34살 운전기사 정희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집안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소. 한도그룹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이준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금지된 피아노를 건드린 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책임은 전적으로 제 몫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외할머니가 힘들게 구해준 일자리를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는 수치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고당한 기사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쇼팽 선율이 24년 전 사라진 아들의 마지막 연주와 똑같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만듭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이고 좋아요는 주인공에 대한 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준입니다. 올해 34살 한도그룹 회장님의 새로운 전속 운전기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죠. 새벽 5시 한강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죠. 그런데 묘하게도 처음 보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지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눈에 들어온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흰색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피아노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면서 무언가 친숙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 피아노 건반은 누구도 못 열어요.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닫기만 하시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피아노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채로 그저 장식품처럼 놓여 있다는 뜻이었죠.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도영 회장님과 박서정 여사님이 내려오셨죠. 회장님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셨고 여사님은 우아한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춤하셨어요. 정희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셨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 전속 기사로 일하게 된 정희준입니다.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사님이 제 뒤쪽, 그러니까 피아노 쪽을 힐끗 보신 후 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걸 본 듯한 표정이었죠. 첫 업무는 간단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사까지 모셔다 드린 후 점심시간에 다시 집으로 들러서 서재에 있는 서류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집안을 혼자 오가게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남의 집 문 앞까지만 가봤던 삶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회장님을 모시고 저택을 나서면서 백미러로 한 번 더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흰 피아노가 여전히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생기는 버릇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죠. 회장님을 본사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외출 중이셨고 관리인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요함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서재로 향해 회장님이 말씀하신 서류 가방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가죽 서류함 안에는 중요해 보이는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임무 완료였죠. 현관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오후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그 빛이 흰색 그랜드 피아노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마치 무대 조명처럼 피아노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반 덮개는 희미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건반 근처도 가지 말라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만지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에요. 캔버스처럼 고요한 정적 속에서 손을 덮개에 살짝 얹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덮개를 들어 올렸어요.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뉜 88개의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 같은 건반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도, 미, 솔. 가장 기본적인 코드부터 시작했어요. 소리가 저택 안 고요함을 부드럽게 깨뜨리며 퍼져나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손가락들이 더 복잡한 선율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쇼팽 녹턴 20번의 일부와 닮아가는 멜로디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언제 익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했죠. 눈을 감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뭔가 익숙한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아니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칠 수 있는 곡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끄는 소리, 정장을 입은 구두 소리, 그리고 젊은 여성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죠. 어머, 아빠 일찍 오셨네요. 딸 지안 양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말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피아노 선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복도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발소리도 대화도 웃음소리도 모든 게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건반에서 떼고 덮개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던 음악을 들은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은 건지, 왜 그토록 조용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서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의 씨앗이 가슴 깊숙이 심어지고 있었거든요. 거실 입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정 여사님의 손에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죠. 회장님은 굳은 얼굴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한 양은 피아노 앞에 앉은 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묘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장면을 다시 마주친 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연주를 마치고 돌아본 저는 세 분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회장님의 첫 반응은 노골적인 분노였습니다. 분명 말했을 텐데 저 피아노는 손대지 말라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한 표정 뒤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방금 전까지 연주했던 선율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듯한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죠. 서정 여사님은 분노보다 먼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곡을 그 아이 말고는 치던 사람이 없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한 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죠. 저는 허겁지겁 일어나서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한 양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사님, 혹시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편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회색색을 좋아하시고 백단향 냄새도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지한 양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사람 같았어요. 이유 없이 피아노 앞에서 멈춰서는 습관도 있으시죠? 이번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제 습관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지아나, 그만해. 회장님이 딸을 제지했어요.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빠,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꿈에서 그만하라고 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한 양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세 분이 나누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시간 한도가 식구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제대로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셨고 여사님은 밥알 몇 개를 입에 넣고는 씹지도 않고 계셨어요. 지한 양만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단순히 무례한 기사일 뿐일까?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놀림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웠어. 여사님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지한 양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같은 단어가 떠올랐다가 곧장 억눌렸어요. 24년 동안 금지했던 그 단어였죠. 한편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어떻게 그런 곡을 칠 수 있었을까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외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자신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건드리지 말라는 피아노를 건드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곡을 칠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쓸쓸하기만 했죠. 한도가 저택에서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봉인해둔 상처가 벌어지는 불안과 희망을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각자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지아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꿈속에서 봤던 그 뒷모습과 오늘 본 기사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똑같을까? 취향도 습관도 감정선까지 겹치는 이 타인에 대한 섬뜩한 친숙함은 뭘까? 어둠 속에서 네 사람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훨씬 딱딱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오늘 일정 끝나고 들어와서 얘기 좀 하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도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피아노 건반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회장님 부부의 충격받은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 어쩌려고 그랬지. 스스로를 계속 탓했어요.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외할머니께서 힘들게 구해주신 일자리를 하루 만에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회장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재킷을 벗지 않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표정도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앉으시오. 짧은 명령이었어요. 저는 회장님 맞은편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집안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소. 형식적이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죠.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호기심이었겠지만 선을 넘었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시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책임은 전적으로 제 몫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이 메어오는 걸 겨우 참았죠. 물 한 잔을 부탁해서 마시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거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회장님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실하고 난 후 도영 회장은 이준이 두고 간 컵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확인해 보고 싶소. 이 불편한 희망을 그냥 덮어버리기 전에. 혼잣말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남편의 행동이 두려웠어요. 맞다면, 우린 24년 동안 뭘 하고 산 거지? 틀렸다면, 또 한 번 상처내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알아야 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어. 한편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죠. 할머니, 저 왔어요.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일찍 왔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나?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할머니는 뒤돌아보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무슨 일 있었니?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 보호소에서 데려오신 게 맞아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보호소에서 데려왔다. 내가 기억하는 이름 이준 하나만 믿고 키운 거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정말 모르세요? 모른다.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기억도 없어 보였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날 밤은 양쪽 모두에게 모욕과 절망의 밤으로 새겨졌습니다. 저는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또 남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34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집 문 앞에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도가 저택에서는 도영과 서정이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평생 감춰온 상자를 억지로 여는 두려움 앞에 서 있었죠. 정말 그 아이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어릴 적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오빠에 대한 기억을 적어둔 페이지들을 넘겨보며 생각했죠. 피아노를 좋아했던 오빠, 비 오는 날을 좋아했던 오빠, 회색 옷을 즐겨 입던 오빠,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네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공간에서 하지만 같은 질문을 품고 밤을 지새웠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검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비쳤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의뢰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잡은 손목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비교 샘플로 자신의 구강 점막을 제공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 달라. 간호사에게 부탁하는 목소리에도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한도영과 박서정 부부는 오랜만에 24년 전 놀이공원 화재 사건을 정면으로 떠올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기억들이었죠. 생일을 맞은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떠났던 그 하루. 6살 된 이준이와 지안이가 얼마나 신나했던지 차 안에서도 계속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놀이공원에는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며 하루 종일 즐거워했습니다. 저녁 무렵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을 때까지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기가 번졌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도 모르게 검은 연기가 놀이공원 전체를 덮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출구를 찾아 뛰어다녔죠. 도영과 서정은 각각 아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밀리고 떠밀리다 보니 서로 다른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뛰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죠.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였습니다. 이준희의 뒷모습이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작은 회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사람들 사이로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조금만 더 꽉 잡고 있었더라면. 이 문장이 24년 동안 두 사람을 갈아 넣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긴 세월이었어요. 한편 이주는 그 무렵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함께 단편적인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연기 냄새, 누군가의 따뜻한 손, 작은 장난감 피아노에서 나던 예쁜 선율, 그리고 흰 건반 앞에 앉아있던 두 아이의 모습. 왜 이런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나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외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 없었나요?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호소에서 내가 울면서 유라고 부르던 이름이 있긴 했다. 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그냥 다 지워버리자고 마음먹었지.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이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세 곳에서 세 사람이 각각 같은 질문을 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 걸까라고 생각했고, 서정은 24년 만에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주는 내 인생이 내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뒤척였죠.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뒤 아침, 한도가 저택 우편함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도영 회장은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죠. 서정 여사와 지안이 양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열어봐요. 서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녀도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도영은 몇 번이나 봉투를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종이를 찢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24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닥치자 두려웠죠. 마침내 봉투가 열렸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깔끔한 활자로 정리되어 있었죠. 친자 가능성 99.99% 일치. 그 한 줄이 24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뒤엎었습니다. 도영은 종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죠.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오빠인 거야?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안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가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죠. 장난감 피아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쌍둥이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6살의 이준이와 지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준이는 작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있었고 지안이는 오빠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오빠 이름 윤희준이었잖아. 지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기사님 이름이 정희준인데 발음이 비슷해.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서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현재 기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눈매와 미간 사이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도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야 찾아낸 기적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24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막막했습니다. 서로 낯선 성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서정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맞을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손을 놓친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빠를 되찾는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 기사님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우리를 기억할까? 24년 동안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살았는데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걱정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선택은 이준이가 할 수 있게. 서정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우리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진실은 알려줘야 해.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어. 지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아니, 이준 씨한테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어떻게 이준에게 이 사실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전화로 부르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였고 갑작스럽게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도영이 결정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드리자.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해. 밤이 되어도 한도가 저택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년 만에 찾은 기적 앞에서 세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거든요.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폭발하는 하루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입에 맴돌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상태였죠. 과연 이주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24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마지막 인사와 열쇠 반납 정도로 생각하며 저택 문을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회장님 부부와 지안 양이 정저한 채 앉아 계셨는데 공기가 평소와 달리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회의실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영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정희준 씨, 아니, 우리의 검사 결과로는 자네는 우리 아들이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난 같은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선명한 숫자들과 제 이름 그리고 친자라는 단어를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서정 여사님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잘못이다. 목소리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너를 지키지 못한 죄를 24년 동안 매일 생각하며 살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이미지가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한강변 저택, 시골 빌라, 외할머니의 얼굴, 피아노 건반, 놀이공원, 연기 냄새.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할머니는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 키워준 사람은요? 나는 누구 아들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저만 혼자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네 사람은 외할머니가 계신 빌라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부부와 지안 양이 함께 오신다고 했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늘 그랬듯 외할머니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이준아, 회장님이냐? 평소처럼 밝게 웃으시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어른의 모습이 묘했습니다. 한쪽은 대기업 총수이고 한쪽은 시골 빌라에 사시는 할머니였죠. 그런데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어요. 도영 회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날 살렸다. 이준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서로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토해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안 키워주셨으면 이준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서정 여사님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해준 24년을 대신해 주셔서. 지한 양도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빠를, 이준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족 사이에서 갈라질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버려지는 쪽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외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준아, 너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할머니는 기뻐.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그렇지, 우리도 가족이고 저분들도 가족이야. 내가 두 배로 사랑받는 거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준이는 계속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 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도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럼 더 좋지. 이 아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여사님이 가져오신 과일이 한 상에 놓였어요. 부재했던 세월에 대한 죄책감과 지켜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흘렀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문 앞까지만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두 개의 집이 모두 제 집이었죠. 24년 만에 찾은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강 위 저택 거실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그랜드 피아노 앞에 이준이 앉아 있었고 뒤에는 도영 회장님, 서정 여사님, 지한 양, 그리고 외할머니가 나란히 서 계셨어요. 24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칠 수 있겠니? 서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숨어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쇼팽 녹턴의 선율이 다시 저택을 채웠습니다. 24년 전 어린 손가락으로 더듬거리며 치던 곡이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의 단단한 손에서 완전한 곡으로 흘러나왔어요. 서정 여사님은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매일 닦으면서도 열지 못했던 건반이 사실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도영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도그룹은 실종 아동과 보호소 아동 후원 재단을 설립하겠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누군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외할머니는 게스트룸이 아닌 할머니 방이라고 적힌 방에 짐을 풀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이런 집에 들어와 살 줄이야. 그래도 결국 이 아이 옆이네. 할머니도 이제 이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출근 인사가 회장님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차 안 라디오에서 피아노 선율이 흐를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짧게 미소 짓는 성숙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24년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조금씩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선택했죠. 저녁 노을이 비치는 거실에서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더 이상 아무 장식도 없었어요. 덮개도 항상 열려 있었죠. 지한 양이 제 옆에서 작품 스케치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엔 뭐 쳐줄래? 뭘 듣고 싶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 치던 곡 있잖아. 문틈 사이로 서정 여사님과 외할머니가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상처를 완전히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실을 안고 함께 사는 어른들의 관계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피아노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의 집으로 돌아온 상징이 되었죠. 24년의 공백은 채워졌지만 그 시간 동안 각자 쌓아온 사랑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자라났죠. 한강 위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평화로운 피아노 소리가 흘렀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집이란 건 결국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은빛 시어터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